영국에서 끼니를 때우려는 한 여성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K푸드가 연일 화제를 이끄는 만큼 한국의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상표명이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혀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 제품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에 힘을 얻어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 살고 있는 에밀리 윌슨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한국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 평범한 영국인이에요. 처음에는 단순히 넷플릭스에서 우연히 본 한국 드라마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오징어 게임 같은 작품들을 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음식에도 관심이 갔어요. 특히 등장인물들이 먹는 음식들이 굉장히 맛있어 보였거든요. 떡볶이, 삼겹살, 김치찌개 같은 음식들이 화면을 가득 채울 때마다 군침이 돌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 마트를 찾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한국 라면을 사 먹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단연 불닭볶음면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매운 음식을 잘 먹는 편이 아니었어요. 영국에서 자란 제 입맛에는 조금만 매워도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친구가 한번 도전해 보라고 해서 반신반의하며 한 입 먹어봤는데 처음에는 입안이 불타는 듯한 충격적인 매운맛이었어요. 혀가 얼얼하고 속이 따끔거렸지만 이상하게도 다음날 또 먹고 싶어졌어요. 그렇게 저는 불닭볶음면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매운맛에 중독된 후로는 일주일에 3번은 꼭 먹었어요. 퇴근 후 스트레스가 쌓이면 불닭볶음면을 하나 끓여서 치즈를 올려 먹거나 계란 프라이를 곁들이는 게 저만의 힐링 루틴이었어요. 그런데 몇 주 전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불닭볶음면을 먹을 때마다 뭔가 맛이 미묘하게 달라진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컨디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혹시 감기에 걸려서 혀 감각이 둔해진 걸까? 라고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같은 제품을 사 먹었는데도 계속해서 똑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일단 면의 질감부터 달랐어요. 원래 불닭볶음면은 탱탱하고 쫄깃한 식감이 특징인데 이번에 먹은 제품은 뭔가 퍼진 느낌이었어요. 씹을 때마다 밀가루 맛이 강하게 느껴졌고 심지어 면이 금방 물러졌어요. 소스도 이상했습니다. 불닭볶음면 특유의 깊고 진한 매운맛이 아니라 그냥 맵기만 한 느낌이었어요. 원래의 불닭 소스는 단맛과 감칠맛이 어우러져서 중독적인 맛을 내는데 이번 제품은 단순히 혀를 찌르는 듯한 맵기만 강했어요. 먹을수록 입이 얼얼했지만 원래의 감칠맛이 사라진 듯한 허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제가 예민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포장지가 뭔가 이상했던 겁니다. 불닭 캐릭터는 여전히 있었고 한국어도 쓰여 있었지만 뭔가 미묘하게 달랐어요. 처음에는 그냥 디자인이 바뀌었나 보다 하고 넘기려다가 우연히 기존에 사놓았던 제품과 비교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먼저 패키지의 색감이 기존 제품보다 약간 흐릿했어요. 불닭 캐릭터의 눈 모양도 살짝 다르게 보였고 전체적인 디자인이 어딘가 조잡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한글이었어요. 자세히 보니 띄어쓰기가 어색한 부분이 몇 군데 있었고 글씨체도 기존 제품과 미묘하게 달랐어요. 그러다 포장지 뒷면을 보고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분명 불닭볶음면은 한국 제품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이 제품은 중국에서 만들어졌을까? 혹시 한국 본사가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걸까? 아니면 단순한 병행 수입 제품일까?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인터넷에서 불닭볶음면의 정품 패키지를 검색해 보고 나서야 저는 확실한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진짜 불닭볶음면 패키지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 라고 분명히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구매한 제품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 라고 적혀 있었죠? 설마 가짜 불닭볶음면인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 제품이 중국에서 불법적으로 복제되어 유럽에 팔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저는 충격과 분노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혹시 이게 단순한 오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가입해 있던 한국 음식 관련 커뮤니티에서 이미 중국산 가짜 불닭볶음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나도 영국에서 불닭볶음면을 샀는데 포장지가 이상했어. 중국에서 불법으로 만들어서 유럽에 판다는 얘기가 있어. 진짜 불닭볶음면보다 맛이 떨어진다고 하더라. 저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모르는 사이에 가짜 제품을 먹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이 제품이 안전하지 않은 원료로 만들어졌다면 어떡하지?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한국 본사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 거주하는 소비자입니다. 최근에 불닭볶음면을 구매했는데 기존 제품과 맛이 너무 다르고 포장지에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생산된 제품인가요? 아니면 불법 모조품일 가능성이 있나요?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도 불안한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문제를 아무도 모르고 있다면? 혹시 이대로 넘어가 버린다면? 저는 점점 더 큰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불닭볶음면 하나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요. 한국 본사에 이메일을 보낸 후 저는 인터넷을 뒤져가며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제가 구매한 불닭볶음면이 정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지만 검색을 하면 할수록 이 문제가 단순한 한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영국에서 불닭볶음면을 샀는데 뭔가 맛이 이상했어요. 중국에서 불법으로 가짜 불닭볶음면을 만들어 유럽에 수출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혹시 제가 사 먹은 것도 가짜였을까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본사에 직접 문의를 해본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중 한 사람이 올린 사진을 보고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진 속 불닭볶음면이 제가 산 것과 똑같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한두 개의 매장에서 판매된 제품이 아니라 중국에서 대량으로 만들어진 가짜 한국 제품이 유럽에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더욱 불안해졌고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깊이 파헤쳐 보기로 했습니다. 관련된 기사와 분석 자료를 찾아 읽으며 저는 중국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한국 브랜드의 높은 신뢰도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의 K푸드, K뷰티, K패션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K팝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제품도 품질이 우수하다는 인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화장품과 식품의 경우 소비자들은 한국산 제품이라면 믿고 구매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를 이용해 중국은 가짜 제품을 만들고 한글을 그대로 사용해 마치 한국에서 만든 것처럼 위장하여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빠른 시장 점유였습니다. 한국 브랜드가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면 유통망을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브랜드를 알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런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정품보다 먼저 가짜 제품을 시장에 풀어버리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가짜 제품이 먼저 시장을 장악하면 소비자들은 정품이 출시되기 전에 이미 익숙해진 브랜드를 계속해서 찾게 되고 결국 정품이 들어와도 정품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한 채 가짜 제품을 계속 소비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이유는 가격 경쟁력이었습니다. 가짜 제품은 정품보다 훨씬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품질을 고려하지 않고 값싼 원료를 사용하면 정품보다 훨씬 낮은 가격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이나 동남아시아 같은 시장에서는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소비자가 많았고 중국은 이를 이용해 한국산 제품보다 저렴한 가짜 한국 제품을 대량으로 유통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알게 되자 저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단순히 몇몇 업체가 한국 제품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한국 브랜드를 베껴 해외 시장을 장악하려는 계획적인 전략이라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가짜 불닭볶음면을 유럽에 판매하는 것도 그 전략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저는 가짜 제품에 대한 여러 자료를 정리한 후
다시 한국 본사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조사한 내용까지 상세히 적어 보냈습니다. 가짜 제품의 특징, 중국에서 유럽으로 수출되는 과정, 유통망에 대한 정보까지 가능한 모든 걸 포함했습니다. 하루가 지나자 한국 본사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제품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제보해 주신 내용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사 중입니다. 혹시 구매하신 제품의 사진과 구매처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즉시 사진과 영수증을 첨부해 보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자 본사에서 다시 답장이 왔습니다. 제보해 주신 제품은 공식적으로 저희가 생산한 제품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불법으로 모방하여 생산한 가짜 제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으며 해당 유통업체에도 경고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정말 가짜였던 것입니다. 한국 본사에서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만큼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건 이 제품이 단순한 불법 복제품이 아니라 한국 본사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유럽 시장에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가짜 제품을 구매한 마트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더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불달볶음면뿐만 아니라 한국산이라고 적힌 다른 제품들까지도 모두 중국에서 만들어진 가짜일 가능성이 높았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로고가 적힌 스킨케어 제품이 있었는데 뒷면을 보니 제조국이 중국이었습니다. 한국산 마스크팩처럼 보이는 제품들도 자세히 보니 중국에서 제조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몇 가지 제품을 구매한 후 집에 돌아와 정품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불달볶음면 하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국 제품 전반을 노린 조직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제가 구매한 불달볶음면이 가짜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을 때 저는 안도감과 동시에 더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단순히 한 번 속은 문제가 아니라 이 가짜 제품이 유럽 전역으로 유통되고 있었고 한국 본사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선 문제였습니다. 한국 브랜드 전체의 신뢰도와 관련된 문제였고 만약 이대로 방치된다면 한국 제품의 이미지가 훼손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본사가 이 문제를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주길 바라면서도 혹시라도 중국이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가짜 제품을 제조해 유럽에 유통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추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중국의 가짜 제품 문제를 여러 차례 문제 삼았지만 중국은 대부분 우리는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가짜 한국 제품을 판매하면서도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상표권을 중국 기업이 먼저 등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기업은 한국 브랜드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우리가 먼저 중국에서 정식으로 상표를 등록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불달볶음면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의 한 유통업체는 가짜 불달볶음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우리는 한국과 협력하여 제품을 만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는 중국과 협력하여 불달볶음면을 생산한 적이 없었으며 공식적으로 유럽에 유통된 모든 제품은 한국에서 생산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도 한국 제품을 연구하여 독자적으로 만든 것일 뿐이다. 한국과 중국은 음식 문화가 비슷하니 이런 제품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식의 억지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품과 똑같은 패키지를 사용하고 브랜드 로고와 한글까지 그대로 따라하면서도 자신들이 한국 제품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뻔뻔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불달볶음면 사건이 해결되는 듯했지만 몇 주 후 저는 런던의 한 슈퍼마켓에서 더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클렌징 폼과 마스크팩이 한국 제품인 것처럼 진열되어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패키지 하단에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 브랜드가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뒷면의 성분표를 확인해 보니 한국 정품과 완전히 다른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또 다른 가짜 제품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제품을 단순히 일부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브랜드 전체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한국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아지면서 중국은 이를 기회로 삼아 한국 제품을 모방하고 심지어는 자신들이 한국 제품을 만들어 해외로 수출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식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의류, 심지어 가전제품까지 가짜 한국 브랜드로 둔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더 이상 개인적인 차원에서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저는 SNS와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가짜 한국 제품을 만들어 유럽에 유통하고 있습니다. 불달볶음면뿐만 아니라 화장품, 의류까지 한국산인 척 판매하고 있어요. 정품을 사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글을 올리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 제품을 애용하는 유럽과 미국의 소비자들은 큰 충격을 받은 듯했습니다. 저도 한국 화장품을 샀는데 혹시 가짜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영국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정품과 가짜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한국 제품을 구별하는 방법을 정리해서 공유했습니다. 첫 번째로, 구매 전 반드시 제조국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한글이 적혀 있기만 하면 무조건 한국 제품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패키지에 한글이 적혀 있어도 중국에서 제조된 제품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 공식 판매처에서 구매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가짜 제품들은 주로 일반 마트나 온라인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패키지 디자인과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정품과 가짜 제품을 비교했을 때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정보를 공유한 후 많은 사람들이 제 글에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 제품을 애용하는 유럽과 미국의 소비자들은 큰 충격을 받은 듯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이미 가짜 제품을 샀을지도 모른다며 불안해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정품과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자 저는 이 문제를 한국 언론에도 제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 브랜드 전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소비자 보호 문제가 아니라 한국 브랜드의 신뢰도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국 언론에 제보를 한 후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알리기 위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가짜 한국 제품이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더 많은 소비자들이 이 문제를 인식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의 한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에 대해 매우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자세한 인터뷰가 가능할까요? 저는 기꺼이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는 화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자는 먼저 제가 가짜 불달볶음면을 사게 된 과정과 그 후에 발견한 가짜 한국 화장품들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며 가짜 제품과 정품을 비교한 사진도 함께 제공했습니다. 가짜 제품이 유럽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불달볶음면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조사해보니 화장품, 의류, 생활용품까지
가짜 한국 제품이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기자는 깊은 관심을 보이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중국 측은 자신들이 한국 제품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한국과 협력해 만든 제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한국 본사에서도 공식적으로 가짜 제품이라고 확인했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유통망은 너무나도 크고 조직적이라서 완전히 막아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자는 마지막으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비자들 스스로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가짜 한국 제품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품과 가짜를 구별하는 법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공식 판매처에서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한국 본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짜 제품을 단속하고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가짜 제품이 계속해서 시장을 장악하면 결국 한국 브랜드의 신뢰도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저는 이 문제가 곧 기사로 보도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제야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테니까요. 며칠 후 한국 본사에서도 공식적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가짜 한국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에 대한 내부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일부 중국 업체들이 불법적으로 저희 제품을 모방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며 소비자 여러분께서도 정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발표는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을 사랑하는 만큼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한류 팬 커뮤니티에서도 큰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한국 제품을 살 때 더 신중하게 확인해야겠어요. 중국이 한국 브랜드를 이렇게 베끼고 있다니 충격입니다. 소비자로서도 가짜 제품을 거부해야겠어요. 정품 판매처 리스트를 공유해주세요. 공식 판매처에서만 구매할게요. 저는 이 반응을 보면서 소비자들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을 겪으며 저는 한국 브랜드를 보호하는 것이 단순히 기업의 역할만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가짜 제품을 단속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소비자들 역시 정품과 가짜를 구별하고 가짜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한국 제품을 사랑하는 소비자로서 정품을 구매하고 가짜 제품이 유통되는 문제를 경계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문제는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소비자 한 명 한 명이 주의를 기울인다면 결국 가짜 제품이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 것이라 믿습니다. 한국 브랜드는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앞으로 한국 제품을 구매할 때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누군가가 우리의 사랑하는 브랜드를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한국 제품은 한국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국의 모방은 옛날부터 잘 알려져 있죠. 각종 짝퉁이 난무하는 중국에서 이젠 한국의 제품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기지 않아요. 정말 한국에서의 일이 이렇게까지 현실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 혹시 점이나 사주 같은 걸 믿으시나요? 저는 솔직히 그런 걸 별로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의 사연을 듣고 소름이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유학 중인 안나라고 해요. 저는 현재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서 인문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좋아하고
사람들의 삶과 그들이 만들어가는 문화, 철학에 깊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동아시아 문화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폴란드에 있을 때 우연히 읽은 책 한 권 때문이었어요. 그 책은 동아시아 철학과 역사, 그리고 그들이 가진 전통과 가치관에 대한 내용을 다룬 책이었는데 그 순간부터 저는 동아시아의 문화를 탐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동아시아에 대한 저의 관심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서 그들의 철학적 사유와 삶의 방식에서 느낄 수 있는 깊은 정신적 교감 때문이었어요.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개인의 자아 실현을 강조하는 반면 동아시아 문화는 가족과 공동체, 그리고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있었어요. 특히 한국의 유교 문화가 여전히 현대 사회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남아 사람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공부하면서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깊어졌죠.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 그리고 급격한 경제 성장 속에서도 여전히 지켜지는 전통 문화에 매료되었어요. 그리고 제 가장 친한 친구 린다를 대학에서 만나게 되었죠. 린다는 중국에서 태어나 영국으로 유학을 온 친구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우린 처음에 같은 교양 강의에서 만나 동아시아 문화를 주제로 한 토론을 하게 되었어요. 당시 강의 주제는 동양과 서양의 철학적 차이였는데 린다는 중국 문화에서 자라며 배운 것들을 이야기했고 저는 폴란드에서 배운 서양 철학과 그 차이를 비교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서로 다른 배경에서 온 우리 둘이지만 그 토론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대화하는 법을 배웠고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학업과 일상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됐어요. 우리는 서로의 문화에 대한 차이점을 이야기하며 특히 중국과 한국에 대한 생각들을 자주 나눴죠. 린다는 어렸을 때부터 중국에서 접한 감정 때문에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와의 대화에서 점차 그 감정이 해소되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한국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기 시작했고 저 역시 린다를 통해 중국에 대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죠. 우리는 그렇게 유럽 여러 나라를 함께 여행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다양한 유럽 국가들을 여행하면서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여행을 통해 많은 추억을 쌓았죠. 그리고 이번 여름 방학, 우리는 더 큰 도전으로 아시아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어요. 아시아는 제가 책으로만 접했던 지역이었기에 직접 가서 체험해보고 싶었죠. 처음에는 일본, 태국, 베트남 등 다양한 나라를 고려했지만 어느 날 린다가 한국에 가보는 게 어때? 라고 제안했어요. 솔직히 린다는 한국에 대해 큰 기대는 없었어요. 솔직히 한국에 특별히 가보고 싶은 마음은 없어. 하지만 왜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가 이렇게 인기를 끄는지 궁금하긴 해. 한번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 린다는 한국에 대해 반한 감정이 남아있긴 했지만 호기심이 더 앞섰던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던 터라 그 제안이 너무나 반가웠고 둘이 함께 한국에 가서 그 문화를 체험해 보자는 결론에 도달했죠. 그렇게 우리는 한국으로 떠나게 됐어요. 한국에서의 일정은 서울, 부산, 제주도를 8박 9일 동안 도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저는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를 모두 경험하고 싶었고 린다 역시 한국이 실제로 어떤 나라인지 보고 싶어 했죠. 저와 린다는 한국 여행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어요. 이번 여행의 목표는 단순한 관광이 아닌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를 제대로 체험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우린 8박 9일 동안 서울, 부산, 제주도를 오가며 한국의 다양한 매력을 체험하기로 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한국 여행은 시작부터 끝까지 린다와 저에게 새로운 경험과 깨달음의 연속이었어요. 처음에 린다는 한국에 대한 반감이 남아 있었지만 여행을 하며 그녀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 모든 과정이 우리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났죠. 그렇게 우리는 한국에 도착을 하였고 첫 번째 도착지인 서울로 향하기 위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움직였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저는 한국이 얼마나 현대적이고 효율적인지 알 수 있었어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까지의 교통편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공항철도를 타고 도심으로 이동하는 동안 린다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안나, 여긴 정말 깨끗하고 정돈된 느낌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지하철 안에서 이렇게 조용히 질서를 지키는 모습이 신기하네. 중국이나 영국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이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게 한국 사람들이 일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 질서와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라고 할 수 있지. 한국에서는 이런 부분이 특히 잘 드러나는 것 같아. 린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도 왠지 자연스럽게 느껴져. 강요하는 것 같지 않고. 우리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경복궁과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했어요. 린다는 전통 건축물에 대해 별 기대가 없었지만 경복궁의 웅장한 모습과 북촌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보고 생각이 바뀌는 듯 했어요. 경복궁의 화려한 지붕과 넓은 궁궐 안을 거닐며 그녀가 말했죠. 사실 한국의 전통 건축물은 중국처럼 화려하거나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곳엔 뭔가 다른 매력이 있네. 소박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야. 한국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아. 저도 그 말에 공감했어요. 응. 한국은 크기나 화려함보다는 균형과 조화를 중시한다는 얘기를 책으로 접한 적이 있어. 자연과 건축이 조화를 이루는 걸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그날 저녁, 우리는 비빔밥을 먹으러 갔어요. 알록달록한 채소와 고기, 매콤한 고추장이 어우러진 비빔밥의 색감은 정말 예뻤어요. 린다는 비빔밥을 한 숟가락 떠먹고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이거 대박이야. 이 조합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 그리고 한국의 김치가 중국과는 달리 이렇게 달달하고 매콤한 음식이었다니 매운 거 잘 못 먹는 나도 중독될 것 같아. 저는 웃으며 말했죠. 한국 사람들은 김치 없으면 못 산다고 한대. 이 매운맛이 기분 좋은 매운맛인 것 같아. 계속 나를 끌어당겨. 린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반찬들을 계속 집어 먹었어요. 이렇게 많은 반찬들이 나오는 건 처음 봐. 한국에서는 음식을 굉장히 풍성하게 즐기는 것 같아. 유럽이나 중국에서도 이렇게 다양하게 반찬이 나오진 않거든. 서울에서의 며칠 동안 린다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모습에 점점 매료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부산으로 향했어요. KTX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한국의 고속철도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와, 이 기차 진짜 빠르고 편안하다. 한국도 이렇게 발전된 교통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줄 몰랐어. 그렇지? 한국은 특히 교통이 잘 발달해 있는 것 같아. 서울 지하철도 그렇고 버스도 굉장히 효율적이야. 시간도 거의 잘 지키고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광안리라는 해수욕장으로 향했어요. 넓게 펼쳐진 해변을 보면서 린다는 여유롭게 바닷바람을 맞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해변을 가지고 있을 줄 몰랐어. 사실 서울만 생각했는데 한국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게 신기해. 저도 광안리를 바라보며 동의했어요. 맞아. 한국은 도시뿐 아니라 자연도 정말 아름다워. 서울만 보고 가면 너무 아쉽지. 그리고 우리는 자갈치 시장으로 갔어요. 린다는 산낙지를 보고 처음엔 주춤했지만 결국 도전하기로 했죠. 산낙지를 먹고 나서 웃으며 말했어요. 진짜 특이한 경험이야. 이런 음식을 한국에서만 먹을 수 있다니. 이제는 한국이 꽤나 매력적인 나라로 느껴져. 그렇게 우린 부산에서의 즐거운 일정을 마무리하고 김해공항을 통해 마지막 여정인 제주도로 향했어요. 제주도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한국의 자연을 제대로 만끽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성산 일출봉에 올라 일출을 보며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린다 역시 그 아름다움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죠. 그러다 그녀가 말했어요. 이렇게 멋진 자연 경관을 직접 보게 될 줄은 몰랐어. 한국이 이렇게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걸 깨닫게 됐어. 사실 반감이 좀 있었던 게 부끄럽네.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이제 너도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거잖아. 나도 이 여행을 통해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걸 배우고 있어. 마지막으로 우리는 제주도에서 흑돼지를 먹었어요. 린다는 흑돼지의 맛에 반해 연신 리필을 요청했죠. 이건 정말 부드럽고 맛있어. 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이라니 나중에 또 먹고 싶을 것 같아. 이렇게 한국 여행을 하면서 린다는 처음 가졌던 부정적인 감정들을 완전히 떨쳐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서울로 돌아와 마지막 하루를 보냈어요. 이곳에서 우리의 한국 여행이 마무리될 예정이었죠.
마지막 날은 특별한 계획 없이 서울을 더 여유롭게 즐기기로 했어요. 특히 명동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는데 명동은 한국의 번화가 중 하나로 쇼핑과 음식으로 유명한 곳이었거든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마음껏 즐기고 싶었던 우리는 길거리 음식을 먹으며 명동의 활기찬 거리를 걸었어요. 명동의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한국 특유의 에너지가 넘치는 곳이었어요. 거리 곳곳에선 떡볶이, 핫도그, 김밥 같은 한국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이 우리를 유혹했죠. 린다는 떡볶이의 매운맛에 놀라면서도 그 매력에 빠져버렸어요. 이 떡볶이라는 거 맵지만 계속 먹고 싶어. 이게 한국의 매운맛이구나 라고 린다가 웃으며 말했죠. 저는 린다가 이제 한국의 음식까지 완전히 즐기고 있다는 걸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그렇지? 한국 사람들은 매운 음식을 참 잘 먹는 것 같아. 나도 너무 매워. 우리는 한국 특유의 화려한 네온사인과 북적이는 상점들 사이를 걸으며 다양한 가게들을 구경했어요. 린다는 한국 화장품에 관심이 많아져 화장품 가게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저는 명동에서 파는 기념품들을 살펴보며 한국의 마지막 날을 추억할 준비를 했죠. 그렇게 즐겁게 거리를 걷던 중 우리는 우연히 사주와 타로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가게를 발견했어요. 가게 앞에는 점괘를 보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작은 입간판에는 사주, 타로, 운세라는 글자가 눈에 띄었죠. 린다가 갑자기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안나, 우리도 한번 운세를 봐볼까? 한국에서 운세를 본다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여행의 특별한 마무리가 될 수도 있잖아. 사실 저는 사주나 타로 같은 미신 같은 것을 그리 믿는 편은 아니었지만 린다의 제안이 재미있게 들렸어요. 그래, 뭐 어차피 여행도 거의 끝났으니 마지막으로 특별한 경험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우리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방 안에는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가 앉아 있었고 그녀는 우리를 보며 친절한 미소로 맞아주었어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와서 그런지 영어에 능통했고 벽에는 여러 가지 운세와 관련된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분위기는 약간 신비롭고 조용했어요. 우리는 할머니에게 간단한 소개를 하고 사주를 보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먼저 저의 사주를 봤어요. 그녀는 제 생년월일을 물어보고 사주 팔자에 대한 설명을 천천히 시작했어요. 올해는 인간관계에 조금 주의가 필요하겠구나. 내 주변에서 한 사람이 점점 멀어질 가능성이 있어.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 이 상황을 잘 해결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관계는 다시 좋아질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살짝 놀랐어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고 했지만 최근 유학 생활에서 느꼈던 약간의 거리감이 떠올랐죠. 하지만 저는 그리 크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린다의 순서가 되었을 때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어요. 할머니는 린다의 생년월일을 듣고 나서 갑자기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그녀는 린다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말을 이어갔어요. 올해 너에게 물이 큰 위험이 될 수 있구나. 물과 관련된 일들은 특히 조심해야 해. 조심하지 않으면 삶과 연관된 큰 사건이 생길 수 있어. 절대로 가볍게 넘기지 말고 항상 주의해라. 린다는 할머니의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할머니의 말을 못마땅하게 여겼는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건 좀 이상하잖아? 한국에서 이런 점을 볼 때마다 나쁜 얘기만 하는 것 같아. 특히 내가 중국인이라서 일부러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닌가 싶어. 저는 깜짝 놀라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어요. 린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그냥 주의하라는 의미일 거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자. 하지만 린다는 기분이 풀리지 않은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내 운세를 부정적으로만 보는 게 기분 나빠. 난 이 나라에 대해 많이 호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런 건 정말 불쾌해. 그녀는 결국 가게를 나가버렸고 저는 급히 린다를 따라 나갔어요. 린다, 진정해. 우리가 한국에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잖아. 사주는 그냥 참고하는 정도로만 생각하면 돼. 나쁜 일이 생긴다는 게 아니라 조심하라는 뜻일 거야. 하지만 린다는 화를 풀지 못하고 계속 불만을 토로했어요. 이 나라는 나한테 별로 친절하지 않은 것 같아. 그냥 돌아가고 싶어. 그렇게 우리는 어색한 기류 속에서 숙소로 돌아왔고 마지막 날 밤을 조용히 보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우리의 여행 마지막 날을 예기치 않게 마무리 짓게 되었죠. 린다는 여전히 마음이 상해 있었고 저는 그녀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렇게 우리는 다음 날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한국 여행 후 며칠 동안 린다와 저는 거의 연락이 없었어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부터 느꼈던 어색함이 계속 마음에 걸렸죠. 명동에서 있었던 일이 린다에게 크게 상처를 남긴 듯했고 저도 그 후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한국에서 그렇게 많은 좋은 추억을 쌓았는데 마지막에 그런 일이 생기면서 모든 게 엉킨 것만 같았어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 린다가 다시 마음을 열고 연락해 줄 거라고 생각하며 기다렸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녀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전에도 우리 사이에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렇게 오래 답이 없었던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녀가 아직도 그날의 일로 화가 난 건가 싶었어요. 사주집에서의 그 사건이 생각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린다가 왜 그렇게까지 화를 냈을까? 내가 좀 더 다정하게 위로했어야 했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저는 유튜브를 보다가 중국에 태풍이 다가온다는 한국의 뉴스를 보게 되었어요. 아마 한국에서 여행 다니며 유튜브로 관광지를 찾아보던 것이 알고리즘이 되었는지 한국의 영상 속에서는 태풍의 경로와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죠. 태풍이 필리핀을 지나 중국으로 상륙해 거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기억이 있었어요. 명동 사주집에서 할머니가 했던 경고가 떠오른 거예요. 올해 물을 조심해야 해. 특히 생명과 관련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절대 물과 관련된 일을 가볍게 넘기지 마라. 그 경고가 떠오르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물을 조심하라고 했던 그 점괘가 태풍과 연관된 건 아닐까?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 이상하게 맞아떨어졌어요. 그때부터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린다의 고향이 중국 남부 해안 쪽에 있는 걸 기억하고 있었기에 혹시 그녀도 이 태풍에 휩쓸린 건 아닌지 불안해졌어요. 저는 바로 린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중국에 큰 태풍이 왔대. 너희 고향은 괜찮아? 가족들은 안전해?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답장을 기다렸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 불안은 더 커져만 갔죠. 평소 같았으면 적어도 하루 안에는 답장이 왔을 텐데 이번엔 며칠이 지나도 묵묵부답이었어요. 그때는 린다가 단순히 화가 나서 연락을 피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걸 보니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직접 전화를 걸기로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고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린 후 전화를 받은 사람은 린다의 어머니였어요. 그녀는 중국어로 여보세요? 라고 받았어요. 그 목소리가 린다가 아닌 걸 확인한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안나입니다. 린다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린다의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무겁게 영어로 대답했어요. 린다가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린다는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린다의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어요. 린다가 고향으로 돌아와 친구들과 함께 밖에 나갔을 때 태풍이 갑자기 불어닥쳤어요. 그때 홍수가 발생해서 린다가 물에 휩쓸렸어요. 다행히 구조는 됐지만 너무 오래 물에 떠밀려 가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충격과 혼란, 그리고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 순간 명동에서 들었던 사주집의 경고가 뇌리를 스쳤어요. 물에 대한 경고, 그리고 생명과 관련된 일이 생길 거라는 그 말이 정말 현실이 된 거였어요. 이게 진짜였던 건가? 그때 사주가 말한 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 제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들로 혼란스러웠어요. 사주를 봤던 그날 린다에게 말했던 모든 것들이 다시 떠올랐죠. 괜찮을 거야. 그냥 조심만 하면 돼. 제가 했던 그 말들이 얼마나 가벼웠던가 싶었어요. 그때 제가 조금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녀에게 더 주의하라고 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저는 린다의 어머니에게 그녀의 상태가 어떤지 물었어요. 지금 그녀는 많이 위험한 상태인가요? 린다의 어머니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의사들은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했어요.
우리 가족은 그녀가 꼭 이겨낼 거라고 믿고 있어요. 안나도 기도해줘요. 저는 그녀에게 차마 죄송하다는 말을 꺼낼 수 없었어요. 그저 네, 꼭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할게요.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죠.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 순간 한국에서 보았던 사주가 단순한 재미로 끝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걸 실감했어요. 그동안 점괘나 운세 같은 것에 대해선 그리 믿지 않았는데 이번만큼은 그 경고가 실제로 이루어진 걸 보니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친구가 실제로 그 일을 겪게 되다니요. 무언가 초자연적인 힘이 작용한 것만 같았죠. 린다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매일 그녀의 소식을 기다렸어요. 어떻게든 이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린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했어요. 그때는 단순한 여행의 한 에피소드라고 생각했던 사주집에서의 일이 이렇게 제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문득 명동의 사주집에서 들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을 경험하면서 저는 사주와 운세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린다의 사고는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점괘가 정말 미래를 예측한 걸까요? 그동안 사주나 운세를 믿지 않던 제게 이 사건은 단순한 재미 이상의 충격을 주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사주와 운세가 단순한 미신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 사업, 이사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사주를 참고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주팔자는 한국의 오랜 전통 점술로 사람의 생년월일과 시간을 바탕으로 운명을 풀어내고 그 정확성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지만 실제로 사주를 통해 삶의 방향을 찾았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았죠.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저처럼 사주를 본 후 큰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사주에서 건강을 조심하라는 말을 듣고 검진을 받았더니 심각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한 경우도 있었고 교통사고를 피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처럼 사주가 일상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고 사람들은 그것을 삶의 중요한 지침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물론 사주가 모든 사람에게 꼭 맞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만 린다의 사건을 통해 저는 사주가 그저 우연의 일치로만 볼 수 없는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전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명동에서 들었던 물과 관련된 경고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린다의 삶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저를 깜짝 놀라게 했기 때문이죠.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사주가 사람들에게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생각하게 하는 삶의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걸 깨달았고 느꼈어요. 사람들은 사주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더 신중해질 수 있잖아요. 린다의 사고를 통해 그 경고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는지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주나 운세의 신비로움이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린다가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저는 앞으로도 사주를 그저 미신으로만 치부하지 않으려고 해요. 한국에서 경험한 이 점괘는 무서우면서도 묘하게 신비롭고 대단한 전통이었으며 그 깊이를 알게 된 것이 이번 여행의 가장 큰 수확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관광지 이상의 의미를 저에게 남겼습니다. 그곳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삶의 불가사의와 운명의 힘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었으니까요. 한국의 사주 문화는 그저 재미를 넘어서 사람들의 삶의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는 깊이 있는 전통이라는 점에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배우는 인문학에서 철학과 문화에 대한 깊이가 깊어지게 한 한국에게 감사합니다. 저는 사주를 조금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어떤 새로운 통찰과 조언을 얻을 수 있을지 기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 인간관계를 조심히 하고 앞으로도 한국의 사주를 통해 더 신중한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의 사주에 대해 큰 관심이 없던 저도 묘하게 끌리는데요. 제가 잘 살아갈 수 있는지 사주 한번 봐야겠습니다. 제 사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